말씀드린 대로 그 4발표가 원래 이경구 선생님이시고 5발표가 김혜선 선생님인데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발표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도 파업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와주신 김혜선 선생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요. 선생님은 강원대학교 삼척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에 계시고요. 오늘 해주실 말씀은 스포츠 트라우마 생태 체계적 관점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소장 김혜선입니다.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는 강원대학교 부설연구소이고요. 삼척 캠퍼스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이 캠퍼스, 그러니까 이 연구소가 2017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뭐죠? 국제기구죠. 콜럼보 플랜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하고의 MOU를 강원대가 체결하면서 거기서 이제 요구사항이 이 연구소를 만들어 달라라는 게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구소의 그 특징은 뭐였냐면 국제적으로 마약 문제, 그다음에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콜럼보 플랜 그 안에서 이제 중독 문제를 다루는 그 기구가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강원대학교의 그 교육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중독 파트에서 계속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제 경력을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강원대학교가 그걸 해주기를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연구소에 대해서 강원대학교에서 오시긴 하셨지만 강원대가 연구소가 개소된다 그래도 뭐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재를 털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연구비 강의한 거를 갖다가 열심히 넣었죠. 그래서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연구소가 움직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MOU 나오는데요. 그래서 국제기구하고 MOU 체결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되게 전미 그 중독 상담 협회거든요. 나닥의 한국 지부하고도 계속 맺었었고, 뭐 이렇게 저희들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척 캠퍼스라 굉장히 외진데 있기 때문에 저희의 모토는 비욘드 강원대학교, 그러니까 강원대를 뛰어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고 주로 국제기구와 국제협력을 더 많이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 및 학술 세미나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중독하고 트라우마에 대해 포커스를 더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중독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중독자하고의 계속 임상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분들이 트라우마적인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다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독과 트라우마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중독자들은 말로 하는 인지치료의 트라우마는 사실 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체 기반 트라우마 치료를 더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실습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좀 못 나가고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켄싱턴 거리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 학생들이 직접 가고 있고, 사실 저희만 가기엔 좀 아까워서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해외 실습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지금 현재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 부적응, 그러니까 학교 학사 경고자들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 그 다음에 교도소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 과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독 전문가 자격증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원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2023년도에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요. 신청을 하면서 저희가 스포츠 트라우마를 넣었습니다. 근데 스포츠 트라우마를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중독이나 트라우마를 연구하니까 사람들이 다 교도소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미국에서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해외 유학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아니고 국내파입니다. 순수 국내파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잘 웃습니다. 미국 가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중독에 대해서 연수를 받고 계속해서 방학들을 이용해서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의외로 중독자들 중에 미국의 중독자들 중에 스포츠 선수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분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하면서도 심사 받으면서 왜 하필이면 스포츠 트라우마냐라고 이야기하실 때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맨날 트라우마고 중독하니까 교도소만 생각하신 것 같아서 중독과 트라우마에 대한 것을 좀 저변 확대를 시켜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럼 대상자가 누구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게 스포츠였다. 그래서 스포츠하고 트라우마를 연결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독특했던 게 또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약물에 대한 투여, 그러니까 그 페인킬러죠. 그러니까 진통제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그 스포츠 선수들이 접하면서 점점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외국의 문헌을 보면은 스포츠 트라우마라는 걸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스포츠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학교 다니다가 그쪽이 너무 재밌으니까 스포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스포츠에서 부상을 당해서 약물이 투여돼서 중독이 되는 케이스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으로 크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포커페이스로 살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사실은 스포츠 트라우마라는 것이 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참 국제 논문 쓸 때 좀 힘든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실제 저희가 이거를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가 2년째 들어갔는데 2년 동안에 그 대상자들을 스포츠 선수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들은 절대 자기가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그거는 본인들이 무기력하고 나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못 견뎌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선수들,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트라우마라는 것들을 말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그 스포츠 외 사람들이 자기를 폄하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걸 보면 사실은 제가 그 말을 할 때 그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삶들이 결국에는 그분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스포츠 선수 그만하고 나오는 걸 탈사회화라 그러는데 탈사회화 됐을 때 본인들이 결국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저희들은 연구 속에서 녹아내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요즘 그 심리학 쪽에서 되게 뜨고 있는 글이 있잖아요. 이거 뭐 배짱이라고 그러죠. 그것에 대해서 열정하고 노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노력은 있는데 열정을 잡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융합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였냐면 스포츠 쪽에 있는 학문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1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인문사회 쪽에 있는 교수님들의 특징은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융합학문의 부딪힘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상당히 엄청나게 심해서 저희는 공동연구원 3명을 다시 다 바꾸는 일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왜 제가 발표를 하냐면 전임 연구원들이 전부 다 나가야 되는 상황처럼 가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갈등이 그래서 융합학문이 진짜 어렵구나. 정말 어렵구나. 그러니까 그 같은 과 교수님들끼리 협력해서 논문 쓰는 것도 힘들지만 융합으로 해서 교수들이 하는 거는 학문을 초월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경험했고 스스로 이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스포츠 트라우마구나라는 것들도 제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튼 간에 저는 연구 책임자로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가 트라우마에 회복돼서 스포츠를 선택하든 그가 트라우마를 회복해서 다른 걸 선택하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퍼포먼스에다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스포츠를 하게 됐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몰두하고 있으면서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가에 대해 포커스를 좀 둬야겠다 생각했고 그거에 대한 방법이 저희는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보는 게 어떻겠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생태체계 이론을 스포츠 트라우마에다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특성도 여러 가지가 있대요. 나이가 어리고 여성일수록 경제적 어려울수록 트라우마에 더 민감하는데 실제적으로 선수들한테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이제 그 스포츠 하시는 분들하고 좀 접점을 못 찾는데 좀 힘들었는데 스포츠 심리학의 대부분의 저자들이 남자 교수님들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논점들이 더 이렇게 좀 여기 남자 연구자님들한테 죄송하지만은 그 논점 자체가 너무 남성 중심으로만 써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스포츠의 반은 여성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스포츠학과 교수님들을 보니까 여자 교수님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원래 스포츠가 태생 자체가 군대에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 경기가 스포츠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그 트라우마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군대적인 특성과 가부장적 특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어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성폭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위계질서 명확하게 명령의 복종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다양한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들은 좀 연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진행이 많이 좀 늦었습니다. 원래는 올해에 그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게 포커스가 됐어야 되는데 좀 어려웠어요. 일단 융복합을 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적응하는 데 적응 기간이 필요했고 두 번째 또 힘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와 스포츠 쪽에서 보는 스포츠가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그것도 힘들었고 우리가 보는 스포츠인들의 삶이 생각보다는 너무나 다양해서 그걸 개념을 잡기가 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보고서를 내면서 이건 한번 1년 정도 더 지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심리 상담 및 심리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트라우마에 대해 특화되어 있고 중독에 특화되어 있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는 연구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스포츠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 이걸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3차년도, 4차년도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4차년, 5차년, 6차년도에 할 건데 일단 1차부터 3차까지 열심히 해야 그 다음에 주어질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바는 스포츠 쪽에 이제 뭔가를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스포츠 문화를 좀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거를 통해서 사실은 저희들의 어떤 연구소의 그 중독과 트라우마에 대한 역량을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되게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 연구소의 역량이 확실히 크긴 합니다. 왜냐하면 없던 돈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스테이크도 썰어본 사람이 스테이크를 먹어본다고 그 돈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하면 구멍가게 하다가 갑자기 세븐일레븐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과정에서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성장통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마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굳이 지방에 있는 대학의 연구소 아직 뭔가 실적이 그다지 크지 않는 곳에다에 이 돈을 주는 이유가 이러한 경험을 성장통을 경험해 보라고 주는 건 아닐까. 맨 처음에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고 좋은 결과만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통도 되게 값졌고요. 제가 대상포진이 걸리고 면역체계가 흔들릴 만큼의 성장통이 심하게 걸렸고 근데 돌이켜보면은 1년 반보다 훨씬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학교가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그걸 쓸 때 옆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산단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이 단순하게 그 박사 후에 있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논문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국연구재단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덕분에 참 많이 성장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의응답 하실 거 있으실까요? 그 시간이 조금 뒤에 있어가지고. 네, 그러십니까? 선생님 바로 가시면. 저희가 차가 없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럴 때 보면은 저희가 삼척 캠퍼스가 상당히 외진 곳에 있구나. 네, 그 연구원도 오기 힘든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연구재단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질의응답은 나중에 그러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안 하고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놓쳐서 정말 아쉽습니다. 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여기 홈페이지나 어떤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여기 기재돼 있나요? 아니 없고요. 저희는 그냥 그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 연구소를 강원대학교 이게 하시면은 네. 바로 연구소 홈페이지하고 연결되는데요. 지금 거기다 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 보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한 3월 정도 되면 다시 좋게 개편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요. 제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펜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인터뷰 가서 네, 맞아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펜싱을 하는 어린 선수반 아이들을 많이 봐요.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들으면서 제가 보기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트라우마 같아요. 아이들이. 선수반을 계속 하려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으로 하려는지. 근데 중요한 게 보니까 그 코치님도 중요하고요. 그 부모님들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자기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강의를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인문학적으로나 치유학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코치나 그 부모들, 학생들이 다 같이 들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가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전 20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오늘 마지막 발표를 한림대 한림과학원의 이경구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강원권 인문한국 지역 인문연구센터 활동, 한림과학원 일본학연구소, 근대한국연구소, 국학연구소를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제 발표 배경 설명을 조금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큰 내용은 없고요. 배경은 저희 오늘 그 인문사회연구소 협의회하고 성과확산센터가 이제 아마 주축이 돼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이제 강원권에 있는 그 인문사회연구소 협의회 쪽 선생님들이 좀 발표를 하셨지만 다 아시다시피 인문한국이 이제 인문사회연구소 협의회와 가장 가깝게 있고 인문한국이 또 인문한국은 그 아까 유지영 선생님 발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지역 인문학 연구센터를 아예 개설을 하도록 그리고 인류형의 경우는 연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사업을 지역 인문학 사업을 위해서 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이유형 연구소들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 아젠다들도 각자 있지만 지역 인문학을 저희가 그러니까 길게는 10몇 년씩 했던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인문한국을 이제 했던 팀들이 또 우리 강원대학교의 인문과학연구소가 그거 하다가 이제 비슷한 아젠다로 계속 이제 인문사 연구 사업하고 있고 한림과학원도 작게는 사회학산 사업과 지역인문학센터 운영 경험이 있고요. 생산연구소는 아젠다 자체가 거의 뭐 지역인문학 자체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제 한림대학교의 일본학연구소하고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가 또 지역인문학센터 경험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이렇게 지역에서 하는 걸로는 그동안 했던 성과들이 축적이 되면서 올해 한 5월부터 이렇게 예를 들면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뭐 수도권 해가지고 지역 인문학센터들이 좀 각자 네트워킹을 하고 성과를 교류하고 앞으로 이 지역 인문학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아젠다 사업을 수행하다가 부차적으로 지역 인문학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지금은 분리시켜서 하자는 얘기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런데 이번 분을 어떻게 그럼 준비하고 대비할 것인가를 조금 아마 권역별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강원권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런 자리에 또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인문사회연구소 협의회 같은 경우도 계속 지역에서의 활동들을 다 아젠다와 겸해서 해왔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이 지역 인문학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도 약간 홍보도 하고 또 같이 모색을 하고 그런 자리가 좀 되었을까 싶어서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강원권 인문한국 연구소의 이제 지역 인문학센터 성과고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생산연구소 발표가 거의 지역 인문학 크게 해주셔서 생산연구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림대학교가 일본학연구소가 그동안 지역 인문학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가 지역인문학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한림과학원이 지역인문학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저희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지역인문학은 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오늘 좀 마침 허은 원장님도 와 계시고 해서 좀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한 제 개인적인 어떤 소회라 그럴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는 걸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림대 일본학연구소는 인문한국 인류형을 했고요. 아젠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근데 인류형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은 1억에서 2억 정도씩 사업을 했던 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지역 인문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보통 지역 인문학 한다 그러면 되게 그냥 쫙 나오잖아요. 프로그램이 뭐 시민 대상으로 강좌 몇 개 열고 뭐 독서 클럽 지원하고 등등인데 여기는 아예 그 강원도 교육청이랑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도서관들이랑 사업을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자생적인 소그룹을 지원하는 인문 독서 클럽 활동을 지원하는 걸로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 교사 활동 지원, 지역 자율 모임 지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교육청 도서관 서점 등 이런 그 균등화되어 있는 강원도 전역에 그걸 커버해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아동 지원을 생애 주기별 인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학생 독서 여행 지원을 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기간이 3년이나 돼가지고 이게 아주 대면으로 활발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강원 학생, 강원 인문학 여행, 뭐 책 독서 클럽 지원, 대학생을 위한 현지 교육 이걸 이제 교육청과 연계해서 했다는 게 큰 일이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못 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고요. 지역 소규모 임기관 예를 들면 이제 지역 서점과 연계해서 동네 인문학, 교사들의 인문 여행 그 외에도 이제 지역 아동센터나 하남원 군부대 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외 지역에서 인문학 활동들 했고요. 굉장히 성과가 있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에 아주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총리상도 받았고 교육부 장관상도 받았고 강원도지사 그래서 표창장을 여러 받았는데 아쉽게도 지금 일본학연구소는 이제 10월에 이제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지금 탁 그냥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대표 활동들을 좀 잠깐 예시를 들었고요.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상당히 독특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지적 기반 성찰과 21세기 한국학의 전망 이 아젠다 사업은 당연히 연구 사업을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지역 인문학 사업을 여기서도 고민은 되게 많이 했다 그럽니다. 연세팀도.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고서는 약간 다른 방식을 잡았습니다. 한국학 연구의 성과, 이제 한국학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대중들에게 시민들에게 잘 먹힐 수가 있잖아요. 다른 좀 독특한 아젠다보다도. 그래서 한국학 연구의 성과나 아젠다를 문화 콘텐츠로 재성을 해서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그래서 여기는 되게 강좌 플랫폼을 만들어서 영상물로 찍어서 돌리는 활동. 그러니까 일단 강좌를 많이 열었고 그 강좌를 콘텐츠로 개발, 영상 콘텐츠로 개발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당연히 단체 기관과 협업이 있었고 소외계층의 지식 차이를 해소를 위한 노력도 당연히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많이 한 게 대중 강연과 영상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한국학 관련 강의를 했고 그것을 영상으로 남겨서 유튜브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뭐 한국사 인물열전, 풍경, 고전향연, 뭐 인문학 월경, 근대한국학 강좌에서 몇백 회씩 강의를 했고요. 그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거의 100편에 가까운 영상들을 하거나 내지는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줌 회의를 하거나 줌 강연을 하거나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당연히 지역 단체나 기관과 협업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주니어 인문학교나 인문학 캠프, 시민 인문학교 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교양 청소나 소식지 등을 발간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활동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공 같은 경우에는 방금 두 연구소들은 인류형들이었어요. 그래서 1년 예산이 거의 1억 단위로 썼던 거고요. 저희는 2유형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팍 줍니다. 한 많이 써봐야 사업비로만 한 2천만 원 정도 되게 이렇게 썼고 저희는 그러니까 뭐 지역을 강원도 전역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되게 춘천에서 기존에 해왔던 독서 모임이라든지 시민 강좌 그다음에 조금 이제 여기 심혁주 선생님이 주도를 해가지고 좀 실험적인 걸 했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지역기관과 연대해서 실험적인 활동을 했고요. 책 읽는 춘천이라고 여기는 이제 독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이제 법인까지 된 건데 이제 여기를 지원을 그냥 많이 했고 그 외에 이제 고전 강좌를 하거나 내지는 뭐 이런 지역의 인문학 단체랑 이제 역사 강좌를 하고 저희가 좀 이제 보람이 가장 있었던 거는 소외계층과 함께 실험적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삶의 기술학교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과 같이 그리고 우리 생산연구소도 올해부터 같이 했습니다. 자폐아들과 함께 디지털 교환교육 아까 잠깐 유 선생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창의 교육을 한 거는 참 보람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미혼모들을 위한 이렇게 목공이나 요리 체험을 한 것도 여기 이제 한살림 춘천이랑 같이 했는데 아주 인상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예, 뭐 저희도 뭐 이러저렇게 활동을 다양하게 했고요. 생산연구소는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생산연구소도 이렇게 당연히 지역인문학센터가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구체적인 활동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 자체가 뭐 1억에서 막 2천 단위로 이렇게 굉장히 크고 포괄 대상은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뭐 아젠다하고는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젠다가 예를 들면 저희는 아젠다가 개념사인데 개념사를 가지고 지역 인문학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생사학이나 무슨 이제 한국학 이런 거는 이제 지역 인문학 활동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규모에 따라서는 예산에 따라서 강원권이 될 수도 있고 뭐 온라인을 타면은 이건 전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업 특징들은 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대표 성과가 독서 모임, 인문 여행, 뭐 여러 가지 인문 교양 강의, 장애인 미혼모 프로그램, 뭐 이런 교육 상담 활동 이런 거 있어서 하여튼 여러 연구소들이 다양하게 강원권 전역의 경우 춘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큰 경험이고 좋은 건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지속하고 개선해 나갈 건가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 인문왕국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셨던 여러 강원도의 이제 연구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도서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제가 페이퍼를 좀 마련했는데 요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린 연구소들이 지금 모였잖아요.
강원 거는 비교적 많이 탔어요. 예를 들면 인문왕국 하더라도 강원 거는 한 대여섯 개를 지금 타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인문왕국 동네에서 충청 거는요 딱 2개 했습니다. 하나는 금강대하고 하나 한 개 했나? 하여튼 뭐 무슨 이상하게 충청권이 인문왕국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럼 충청도 분들은 이런 지역 인문학을 연구소에서 하는 고급화 프로그램 못 받는 거잖아요. 연구소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면은, 연구소에서 한 프로젝트와 연결이 되면.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래갖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연구재단에서는 지금 다시 인문왕국이 3.0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지역 인문학을 붙인다는 말도 있고 안 붙인다는 말도 있고, 이게 좀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붙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소들이 프로젝트를 따냐 마냐에 상관없이 적어도 도 단위별로 균등하게 이런 권역센터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젝트하고 상관없이 권역센터가 뭐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저희가 강원권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 센터 만들고 저희하고 생태학하고 일본학하고 근대 한국연구소 뭐 오늘도 왔던 삼척이나 이런 데 같이 하면은 그 연구소들이 뭐한 7, 8개 정도 프로젝트 수행한 경험이 있고 지역학 활동을 했던 연구소들이 모여서 권역발 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가 자기 권역에 맞는 이런 그 신축적이고도 탄력적인 그런 사업들을 해서 전 지역이 포괄돼야지. 제주도는 뭐 이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가 한데 없은 제주도는 지역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를 뭐 경험하거나 연구소가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 참여 기관들이 자신들의 권역에 알맞는 특성을 고려한 신축적인 운영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다. 예를 들면 강원도는 수도권하고 전혀 다르죠. 공간이 넓고 인구 밀집도 작고 뭐 사람들은 굉장히 노령화돼 있고 참여 대학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한 신축적인 어떤 지역 인문학 사업들을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강원권은 강원권대로, 뭐 제주도면 제주도대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프로젝트 많이 하는 대학 연구소를 가진 곳에서만 지역 인문학이 전개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균등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지역 인문학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일반 연구 사업할 때하고는 이 돈도 좀 다르게 써야 되고 사람도 좀 달라져야 돼요. 조금 더 이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보다는 조금 더 발품을 좀 팔고 지역 기관들도 좀 만나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인문학 주제로 보면 약간 실천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 운영 실무위원 연구 행정 인력이 좀 따로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사업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프로그램 장비 지원 등등에서도 돈 씀씀이도 다르고요. 그래서 행정 기준, 예산 기준, 연구 인력 요게 약간 좀 달리 갈 필요가 있다. 아마 다들 이 부분 동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 지역 인문학을 하다 보니까 우리 뭐 많은 연구소들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문화기관, 도서관이나 박물관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과의 연대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그런 데하고 점점 쌓여가면은 결국은 이 기관이 인문학, 지역 인문학을 진흥하는 책임성 있는 공공기구가 되고, 저는 요번에 이제 좀 이거와 관련해서 무슨 예를 들면 저도 결국은 이걸 하다 보니까 뭐 춘천의 인문복지, 뭐 책 읽는 춘천을 위한 정책 이런 걸 저도 계속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공부하는 거와 달리 이제 다른 형태의 약간 직업을 고민하게 됐는데, 요번에 책 읽는 춘천 정책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재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독립적인 재단. 이게 그래서 뭐 독서를 하건 아니면 이런 우리가 실천 상담 이런 치유 인문학을 하건 아니면 여러 가지 재단 형태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와 이런 그 인문 연구소 내지는 뭐 하여튼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 재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가장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요. 그런 다음에 뭐 이건 마지막으로 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쭉 봤듯이 이렇게 다양한 독특한 형태들로 하는데 요거는 당연히 교류가 활성화돼야 되고 프로그램이 서로 조정이 되고 또 배울 수 있고 하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무슨 사업을 하든지 미디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까지 제가 어찌됐건 저희도 이제 내년 2월에 끝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일본학연구소하고 근대 한국학연구소 이제 끝났습니다. 올해 10월로. 그래서 이제 권역별 요 사업이 앞으로 지금 교육부에서는
인문 거점 연구소를 아마 인문학국 3.0으로 설계를 하는 것 같은데 그와 더불어서 기존의 지역 인문학 센터는 어쨌건 따로 하겠다는 게 지금 추세인 것 같은데요. 따로 하되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성 있게 하고 그다음에 예산과 인력을 특히 인력 부분을 정확하게 마련한 행사 위주로 가는 거면 안 됩니다. 행사 위주로 가면은 뭐 인력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을 좀 이렇게 지금 현실에 맞게 하는 그래야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지금 활동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일본학연구소나 활동이 끊어진 곳에서의 적어도 지역학에서의 경험들은 같이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선생님은 HK 사업을 1기, 2기 다 하셔가지고요. 10년 그리고 17년 그래서 대략 굉장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몇몇 대학에서 그 HK 사업단이 사실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부 문제가 번번치 않게 있는데 선생님께서 몇몇 대학에서 요청을 하셔서 그 HK 사업단 가서 컨설팅도 해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그동안 대략 한 17년 플러스 뭐 알파인데 거기서 느끼셨던 여러 가지 감회와 경험 등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이제 우리가요 4시 40분까지 원래 이제 5분의 발표자 얘기를 듣는 것으로 했는데요. 얼추 대략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가감없이 솔직하게 느끼셨던 바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자율적으로 오늘 들은 전체적인 발표에 대한 궁금증 내지는 질의가 있으시면 일단 받고요. 거기에 대한 담당자나 연구소에서 해답을 주시는 것으로 하되 만약에 서먹서먹하거나 내가 먼저 나서기 어렵다 해서 전혀 질문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요 그 패널 오늘 오신 분들 순으로 내지는 역으로 간략하게 몇 말씀 하시면서 제안도 좋고요. 그 다음에 소회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그것으로서 시간을 좀 적절히 배분할까 합니다. 일단 오늘 발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상 깊고 감동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먼저 질문이나 궁금사항 내지는 우리 오늘 민족문화연구원장 선생님, 교수님도 오셨는데 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사회자가 먼저 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2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하나는 아까 그 스포츠 트라우마여서 근데 가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메일이나 이제 개인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이제 아주 흥미로웠는데 그 생사학 연구소 있잖아요. 그 죽음의 질 테스트 사업 그거를 좀 더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가 이제 제가 알기로 그런 거 예전에도 추진할 때 보면 예산 문제도 항상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문이라든가 외부에서의 그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어서 준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체계화되고 실현이 된다면 생각보다 상당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 죽음의 질 문제라든가 이 죽음에 관한 얘기가 특히 강원도에서 굉장히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최근까지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점 그리고 향후 극복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얘기를 좀 생산연구소 오늘 담당자분 나오셨죠?
예. 행사를 넘어서는 이제 기존에 지금 측정 도구를 만들 때는 다른 기존의 그 측정 도구라는 게 개발이 된 게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농협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 측정 도구라서 그것보다는 조금 그 전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삶과 기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본인이 어떤 지향적인 걸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측정 도구를 마련하자 해서 그런 항목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삶을 좀 생각하고 그리고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각자의 그런 주관적인 그런 조건 같은 거를 한번 해봄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그런 선택이 현재 삶이 향후에 최종적인 마지막 순간을 자기 죽음과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지 어떤 삶과 죽음의 관계에 관점에서 이제 좀 정립을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 생활 연구에서 그 측정 도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기존의 측정 도구와의 차별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관점에서 저희 한국연구소에서 측정 도구가 개발됐을 때는 좀 이제 기존의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 관련 깊은 대상, 그러니까 노년층에 대한 것이었다면 좀 그걸 통해서 쪼개서 이제 죽음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별로 좀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요 사이에는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노년층 말고 중년층이 네. 50대 이후에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설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되게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어떤 현재 저희가 이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산발적 이룰 수 있는 그런 죽음 교육 프로그램하고 이제 연관이 지어서 이제 그것이 사회적인 확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죽음의 그 항목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취지로 지금까지 한 30개 종목 추리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완성 단계는 아직 아닌 거죠? 저희가 거의 최종적으로 30개 항목을 추렸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최종으로 신뢰도하고 타당도를 이제 검증하는 단계, 최종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내년 상반기 이전. 그 생사 홈페이지에 그거 다 공개하시는 거죠? 그렇죠. 홍보하고. 근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그 신뢰도 타당도, 죽음의 질 지수 개발 과정에 대한 거는 아마 내년 5월에 저희 생산연구 학술지가 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마 선생님이 관련된 그 진행 상황 어떻게 개발이 됐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거기 이제 실릴 예정이고요. 그 학술지에 실릴 예정이고 지금 저희가 이제 신뢰도랑 타당도 이제 검증한 그 내용은 아마 추후에 다시 다른 학술지에 아마 게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저희 도구를 일단 올려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신뢰도랑 타당도가 일단 다 확정이 된 이후에 이제 올려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 아마도 신뢰도 타당도 검증에 관한 논문이 아마 출간이 된 이후에 아마 저희 그 홈페이지에 그 관련 도구 평가 도구에 대해서는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까 이경구 선생님께서 그 대략 한 진짜 말이 17년인데 사실 학문 공부하시면서 선생님께서 그 뛰어다닌 지역을 보면 얼마 전에도 전라도 답사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전체적인 소외나 어떤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어떤 부분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 그 개인적으로 어떤 질문도 괜찮고요. 아까 말씀 못 하셨던 부분 중에 우리 지역 인문학센터 내지는 인문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거에 비해서 효율적이고 훨씬 더 방향성이 맞을까요? 생각해 보신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두 말씀. 애프터 자리도 가서 모았을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고 싶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과공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인문학 연구소들이잖아요. 연구소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생사학처럼 아예 아젠다가 그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에는 되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연구 교수님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지역 인문학 센터 활동이나 예를 들면 저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을 많이 빚는 연구소들도 많이 갔고요. 특히나 인문학 플러스 쪽에서는 지역 인문학 활동하라고 예산 한 1억씩 배정해 놓으니까 인원도 적은데 또 소장님들이 지역 인문학 막 열심히 뛰려고 그래도 연구 교수나 HK 교수가 논문 쓰고 공부하려고 그러지 누가 그 지역 인문학 모르고 몰려가가지고 하겠습니까? 힘들고 그런데 그래서 많이 갈등이 빚어진 걸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고민을 했던 게 저도 처음에는 과학원 하면서 사회학사라는데 아직 개념사를 논사의 역사를 그냥 책 내면 되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연구를 하겠다고 일단 모인 게 우리는 더 근본적인 정체성인 것 같은데 이런 차원에서 연구소들이 지역에서 이런 지역 인문학 활동을 벌이는 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근본적으로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일단 좀 소외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라든지 한림대 생산연구소처럼 말 그대로 지역과 사람한테 실천 인문학 하는 경우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진짜 과거처럼 무슨 뭐 아젠다를 개념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지역 인문학은 좀 별개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지역마다 다 상황이 다르다는데 한림대 같은 경우 되게 서울서 오신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연구소는 그것도 지역 인문학 안 해요. 여기 춘천 사는 사람들이 지역 인문학 하지. 그래서 다릅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 맞춰서 저는 약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지역 인문학을 오래 하시면 알겠지만은 그 우리가 한국연구재단에 돈 받아가지고 연구 활동을 벌이는 어떤 이 메커니즘하고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 기관들 만난다 그래요. 그것도 이제 박물관, 도서관 같은 기관들도 있지만 지자체 활동이나 교육청 활동 그래서 만나는 단위도 좀 달라집니다. 그런 특징들이 결국은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살고 지역 인문학 기관들이랑 친해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연구자 패턴하고는 좀 다른 인적 그 경험과 구성들이 축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몇 년 프로젝트 뭐 10년 우리는 그래 꽤 오래 했지만 10몇 년 프로젝트 하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 끝나버리면 그 경험 다 무산돼 버리고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는 좀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성과학센터나 내지는 연구재단에서는 이게 다 이제 어찌됐건 그러니까 되게 지역 인문학을 사업 위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인문주관이나 인문주계 그런 거 당연히 총화하고 하는 그런 자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그것 위주로만 가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 인문학하고 인문주관하고 하면 행사 위주로 가는 경향이 크거든요. 연구재단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연구재단에서 지역 인문학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패턴의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번역별로 짜는 거를 자기네들이 심사를 해서 그 뭐 예를 들면 충청도 강원도에 거기 있는 연구소들 몇 개가 모여가지고 지역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경험 바탕에서 그리고 어떤 비전을 지역에서 가져나가고 요거를 짜오면은 그거를 해주는 게 지속적으로 낫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그 지역 기관들 인문진흥법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법을 해서 지자체들이 이 정도 하긴 해야 돼요. 교육청도 무슨 독서 막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소들이 조금 더 연구소의 일부 인원들이 지역학의 책임을 갖고 지역 인문학을 하고 싶어하는 예를 들어 실업주 선생님이 전국의 TBC지만 지역 인문학 활동하다 보니까 춘천에서 지역 인문학 본인의 정체성을 찾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우리 일반 연구 사업과는 좀 다르게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우리가 뭐 당장 아니더라도 좀 충분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인문학부 3.0에서 어쨌든 지역 인문학을 굉장히 플러스보다 늘리면서 갈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한 거는 그거를 행사 위주로 하는 걸로 짜면은 좀 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자체 연구 인력이나 활동 인력을 확보하는 걸로 짜지 않으면 그 경험이 전수가 안 되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 다 그냥 연구소가 아니라 뿔뿔이 흩어질 거고 저는 그게 아주 절체절명이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그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고 제 소회를 그냥 그때 말씀드리고 저는 약간 궁금한 게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 질문도 해주세요. 예.
우리 그 강원 인문과학연구소는 뭐 저도 계속 인문학 때 같이 저희랑 인문주간도 같이 해봤고 뭐 하여튼 해서 뭐 반갑고요. 하여튼 그 이후에 인문사 연구소 하는 것도 반갑고 여기도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문학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그 단위에서 실험적인 현장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문사회 연구소 할 때는 지금 여기서 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이제 연구 위주로 지금 갔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계 학회 같은 거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현장에서의 활동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하신 거 보니까 인문치료센터에서 아마 그 뭐 여기 사회복지센터, 군부대 요양원, 병원, 치유나 실천 이 정도로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활동이 아무래도 과거보다 훨씬 적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축소가 되거나 내지는 현장 활동이 이게 연구로 통과되면서 선순환이 어떻게 깨졌는지 아니면 잘 그래도 유지가 되는지 하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우리 저기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에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무래도 대학 리뷰랩을 초점을 맞추셔서 교육 위주로 됐던 거는 됐는데 그 대학생들의 현장 활동이나 교육이 되게 지역적인 특징은 조금 많이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기후 위기라든지 뭐 생활에서 근데 이게 다 굉장히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지 그 원주가 됐건 아니면 강원도가 됐건 무슨 그 로컬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계속 그 원초적으로 강조를 하셨어요. 토착이나 이런 그 주민들의 입각한 걸 하자라고 하지만 조금 이게 좀 너무 일반적인 기호나 이런 행동 패턴으로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강원도라고 하는 어떤 지역성을 살리면서 하는 어떤 뭐 구체적인 뭐는 혹시 없었는지 그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네, 네. 먼저 네, 저희 대답을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HK 사업할 때는 사실 저는 대학원생이라서 사업단의 연구부전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에 따라서 많이 실천 현장을 다녔었는데 일단 생각해보면 예산 규모도 너무 차이가 나고요. 그때는 HK 교수님들, 연구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희는 일단 논문 저역서 부분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전임연구원이 처음에 1단계 1, 2차 연도에는 2명이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지원을 할 때 기준이 2명이었어서 2명을 하다가 3년차 때부터 전임연구원이 3명으로 이제 증원이 됐습니다. 그때랑 비교해보면 일단 예산 규모도 너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전임 연구 인력도 인원수가 너무 부족했어요. 사실은 그때랑 비교하면 정말 지역사회 실천이 많이 축소된 거 맞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그 CRC 사업, 이공계 사업을 저희 학교 안에서 이제 의대 선생님들이랑 저희 연구소 전임연구원생들이랑 저희 이제 그 전임 교수님들이 같이 해서 사업에 의료 인력 케어센터라는 그 사업을 해서 그거에 상황 지역사회에 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암 생존자. 네. 그거 누르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요양원 많이 실천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살 유가족 모임이나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암병동 거기 이제 생존자들 모임 나가서 인문 치료, 음악 치료 뭐 이런 것들, 영화 치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HK 사업할 때만큼은 네,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네,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약간 이런 현실을 조금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그 이문용 선생님하고 이제 오래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굉장히 많이 쌓였던 10년 동안 인문학하면서 쌓였던 그 데이터들이 연구자를 굉장히 훌륭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연구는 되고 있지만 데이터 뭐 실천은 물론이고 맞아요. 그와 관련한 이런 선순환 이런 데이터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본인도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어서 네. 이게 더 이게 활성화가 되고 유지가 됐으면 훨씬 더 이제 좋은 그리고 생생하게도 그런 자료들은 다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저도 그냥 옆에서 안타깝고 그래서 번역별 이게 좀 잘 돼서 예산이 조금 풍부하게 나오면 우리 강원권에서는 저는 약간 그렇게 설계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풍부한 실천 인문학을 강원권이 굉장히 잘 가지고 있고 또 특히나 노년이나 뭐나 이런 데가 많고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다 정비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하면은 굉장히 뭐 저는 약간 그런 말도 만들었는데 인문복지가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아, 예. 선생님. 아니 선생님. 예. 제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선생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2학기 때도 저희는 이 행사를 저희가 연구도 하지만 학생들하고 직접 수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제가 강의는 안 했지만 이건 제가 참관을 해서 학생들이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하고 어떤 실험 설계를 하는지 지켜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어떤 조가 약물 있잖아요. 저희 약 싸는데 그 남으면 버리잖아요. 근데 그 약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을 때 이게 환경적인 문제가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걸 시작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원주에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고 서울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상해에도 있을 수 있고 뭐 베트남이 다른 도시마다 다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단 원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원주시에서는 이 약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처리함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몇 개를 두고 있는가, 약사들이 이에 대한 공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약봉지에 이 공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자기 지역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얻고 자기 지역의 상황을 타 지역과 비교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열린 지식이죠. 주어진 지식이 아니라 지역에 기반한 자료와 지식을 찾고 그 과정에서 그 자료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 해결책은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컬이라는 게 지역의 문제가 이 지역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제가 해결했던 그 시사점이 사실은 타 지역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너무 많은 학생들의 발표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원주의 아주 특색을 잘 드러내는 발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색이 있는 주제가 아니더라도 해결 방식에서 지역적인 데이터를 먼저 접근하는 그 과정이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어떤 이해와 또 관심과 향후 지역적인 해결책이 좀 더 가까운 중앙에서 내려준 해결책이 아니라 보편적인 해결책이 아닌 지역에서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해결책을 찾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답변을 했는데 질문이 몇 개 있는데 해도 될까요? 예, 해도 되는데요. 제가 좀 기다릴까요? 선생님 마이크 잡으셨습니다. 네. 하여 네. 관련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인상적인 부분이 그 대학교에서 그 리빙의 기반으로 했을 때 학생들의 효과 측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서론 분야도 좋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창의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선생님이 어떤 그 현장에서 지금 하시고 어떤 시험이라는 게 있으실 텐데 기존의 교육에 비해서 이 교육이 창의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선생님은 훨씬 더 임팩트나 영향력이 있다. 내지는 확산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네, 제가 학생들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이 교수자가 주어진 문제가 사실 대학의 문제 기반형 수업 방식이 리빙랩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를 주어주고 어느 정도 일정한 해답으로 이르는 그 과정이 짜여져 있다면 이 리빙랩에서는 문제 자체를 학생들이 발견한다는 거죠. 공급자가 문제를 이게 요새 문제야 이걸 해결해봐야 이게 아니라 수요자가 직접 현재의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고 본인들이 찾아낸 문제를 본인들이 접근한 자료를 통해서 해결 방식을 나타내는데 이때 물론 교수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때 교수자가 전적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나 정확하게 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약간 가이드 역할만 도움으로서의 혹은 다른 전문가를 연결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완벽한 과학 실험을 끝내진 않지만 실현 가능한 실험 설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자료와 가능성을 더 협업해서 나타내고 그 자료를 없는 자료는 또 직접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찾아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이 창의력을 만들어주기는 쉽지 않은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그 창의력이 더 신장되는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질문들인데요. 여기 선생님께서 강원대학교에서 인문예술치료학과라는 미래융합가상학과를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다른 선생님들 지역 기반이나 학교에서 하신 사업에서 학생들이나 그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의 반응?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이 인문예술치료학과에 관심이 많았는지, 그리고 수강이 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상학과여가지고 정규학과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운영이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여기 수북수북 욜드족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런 회의할 때마다 제가 춘천에 사는데 왜 이런 걸 전혀 몰랐을까 네, 되게 안타깝거든요. 이 욜드족 우리 신랑도 들었으면 너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인인데, 그래서 이런 이 지역 주민과 하는 행사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그게 조금 궁금했고, 여기 이경규 선생님이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재단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춘천에서 산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춘천이 생각보다 이 도서나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제도가 좋거든요, 아이들. 그래서 실제 또 말씀하신 그 재단이 시립도서관 이런 거 말고도 교육문화연구원이 또 있잖아요, 춘천에. 근데 그것과 좀 다른 차별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넘어서는 재단의 역할이란 게 또 따로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세 분 선생님들 답변할 시간을 드리기보다 제가 먼저 잠깐 한 3분 정도 말씀을 관련하여 드릴게요. 재단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어떤 강연을 하다가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어떤 강연이었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죽음 문화에 대한 죽음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품격 있는 죽음, 웰당 이런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론은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사회자분께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생사학연구소나 아니면 국책연구소,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연구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단의 지원금이 언제까지 나오리라는 그 확신이 없고, 그 다음에 연구 인력도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갖고 안정적으로 해야지 학술적 가치와 더불어 저렇게 생사학연구소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연구소도 중요한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단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어요.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미국 사회에서는 타이거 우즈가 골프로 성공을 하면 그 사람이 개인적인 그걸 떠나서 타이거 우즈 재단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최경주 선수나 박세리 프로가 들어와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재단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관련된 그 분야를 인재 양성과 확산을 하고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부적인 생각이 강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죽음에 관한 자살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저는 이런 연구소와 별개로 정부, 나라 그런 걸 떠나서 어떤 대기업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스포츠 그 펜싱이나 양궁이나 이런데 막대한 재원을 해서 나라를 국위선양을 하듯이, 우리 현실사에서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자살 문제고 죽음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저렇게 전문가 선생님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성과를 내려면 막대한 재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재단을 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학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이고 효율적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강연을 할 때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재단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제 강의가 생각이 나서 이제 사이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것과는 다른 성격과 어떤 취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들어도 될까요, 선생님? 먼저 선생님께서 이경구 선생님께 여쭤보셨죠. 이경구 선생님. 예, 예. 그러면 예. 근데 이거 제가 뭐 정리된 대답은 아니고요. 아까 그 홍보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 이제 약간 저 개인적인 좀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까 춘천시에서 이제 정책 프로그램에서 한림내는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2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이 방금 얘기하셨던 우리 연구소나 이런 데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대학에서도 좋은 강좌가 열리고 보통 뭐 박물관에서도 열리고 도서관에서도 열리고 그래서 많아요. 우리는 되게 교육부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지만 문체부 통해 가지고도 사업이 많이 풀리고요. 문화 쪽으로도 많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문화 쪽은 좀 춘천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재단은 좀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홈페이지도 가보면 홍보가 굉장히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딱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춘천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되게 재미난 거기도 이제 공무원 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 안 움직여, 무지하게 안 움직여. 일만 하지 수동적으로 일만 하지 창조적으로 뭘 안 해서 약간 문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춘천에서 해서 하는 문화 예술 공연 정보를 아주 쉽게 하고 이제 가입하면 당연히 이거 받을 수 있게 하는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관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잘 만들었어요. 공무원 쪽에서 만든 건 다 하청조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 인문 쪽도 보면은 춘천이나 여기가 보면은 그때 막 생사 강원 인문과학연구소 우리 과학원 뭐 일본학연구소 엄청 지역 활동 많이 하고 그러는데 다 이제 개별적으로 홍보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춘천의 인문왕국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가장 밀집도가 높은 거고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해서 인문복지를 위한 뭐 인문 플랫폼 잠깐 그걸 가지고 그때 막 시장 새로 떠가지고 공무원들이랑 얘기하는데 공무원은 아주 제가 그때 그 공무원 하여튼 참 잊을 수가 없는 게 평생교육원도 춘천에 있거든요. 평생교육원 플랫폼을 이렇게 강화하는 업그레이드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려면 그게 아니고 이런 홍보 기부다. 그리고 이런 대학이나 시민 인문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 완전 나가리 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도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교육위원회 탈퇴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이런 저는 인문 더 넓히면 문화 예술까지 시민들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잘할 수 있고 그런 건 외국에서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춘천학연구소 같은 데서는 잘 만들었어요. 이제 거기에 또 이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좀 약간 관주도가 아니고 좀 민주도도 좀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좀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게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만 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거는 아직 시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되면은 훨씬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게 생각이 하나 있고 재단은 제가 이제 요번에 2번째로 한 게 이제 너무 요즘 독서 특히나 AI 나오면서 이제 독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뭐 해서 이제 책 읽는 춘천이라고 저희가 아까 했다 그랬는데 책 읽는 춘천을 위한 그러니까 책 읽는 도시 춘천을 위한 이제 정책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뭐 다 나오죠. 되게 우리가 이제 재단이 굉장히 쉬운 해결책이기는 아까 무슨 문제에 대해서 재단을 만들면 굉장히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거기 상설 사람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교육청도 좀 뒤지고요. 이제 뭐 교육문화 각종 기구들도 이렇게 뒤지고 하는데 되게 뭐라 그럴까 비슷한 경험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이고 자기하고만 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도 지금 예를 들면 아이들 독서 교육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교육청에서도 다 지금 학부모 무슨 뭐 위원회 있고요, 뭐 있고 하는데
다들 그냥 말하자면 장기적으로 앉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거나 내지는 창조적인 프로그램 마련하거나 이런 데가 없어요. 춘천시청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이게 그냥 하나의 일이고 뭐 하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춘천시청의 교육부 뭐 국장 이게 만드는데 AI가 막 대두하면서 막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 독서율이 팍 떨어지는 게 지금 최근의 현상인데 독서를 접근해서 하다 보면은 시민 독서 고민해야지 애들 독서 교육 고민해야지 막 이렇게 되는데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못 나서요. 우리 같은 경우는 되게 프로젝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3년이나 뭐 몇 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강원도 교육문화국에서 김풍희 선생님 뭐 막 작업하는데 뭐 생사학에서 작업하고 과학원도 무슨 독서 프로그램 하고 했는데 이거 몇 년 끊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죠. 그리고 뭐 교육청에서 학부모 교육 독서 협의회 뭐 있고 그런데 그거야말로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구고 교사들은 맨날 뭐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지는 지침 오면 애들이랑 같이 강제적으로 교육 수업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따져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러면 교육의 어떤 문제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내지는 계속해서 뭐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교육청과도 협업하고 뭐 지자체하고도 얘기하고 이런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고민은 다 하고 있어요. 교육청도 하고 있고 뭐 학부모회도 하고 있고 이런 대학 연구소도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정책 보고서도 결론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은 뭐 워낙 민간 재단이 활성화돼 있는데 민간 재단에서 결국 그런 거를 아주 장기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쉬운 결론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그 교육이 단순히 독서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이제 저는 여기 쭉 해보다 보니까 방금 우리들이 했던 그런 그 복지 플랫폼도 그런 재단에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문복지 프로그램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인문학에 쌓인 성과들, 실천 인문학들, 그다음에 학생들에게는 역시 독서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인문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뭐 돈 모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자체하고 이런 대학에서 조금 이렇게 프로젝트 따오고 뭐 하고 그러면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더 큰 기구에서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정도 차원의 기구를 생각하지 않으면 다 그냥 파편화되는 듯한 느낌은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뭐 제가 재단 만드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이경우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거 저 되게 많이 동의하는데 저희가 사실 홍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소외계층들은 연계된 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관들에서 해당 대상자들을 모집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가서 강의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중장년층으로 내세웠던 게 이제 욜드족하고 노년층이었는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노년 대상 죽음 준비 교육이 이제 저희가 1년차 때 기획을 했었는데 일단 이게 그 당시에는 뭐 어쨌든 2022년 뭐 2023년 뭐 요때여가지고 아직 코로나가 상황이 다 완전히 회복되는 그렇게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줌으로 이걸 기획을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줌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죽음 준비 교육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죽음 준비 교육의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차피 줌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 그럼 중장년까지도 확대를 해야겠다라는 그 기획을 했었었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나이가 노인이 아닌데 들어와도 되냐.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구글 폼으로 이제 신청서를 받았는데 나이들을 다 그냥 이렇게 65세 이상으로 대충 적어갖고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막상 저희가 줌으로 확인해보면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교육을 하고서 일단 대상자 모집이 이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교육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면 노년층이라는 걸 이제 좀 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욜드족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40, 50대를 찾는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나마 노년층은 뭐 주변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하면 어느 정도는 그게 되는데 욜드족은 40, 50대는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실까? 일단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일단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저희가 춘천시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춘천시에 계신 분들 어디 가서 찾지? 그리고 저희도 아까 이제 심혁준 선생님 뭐 얘기 나왔었는데, 지역인문화센터 담당자가 서울 분이신데 춘천 지역에 아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홍보해야 되지? 근데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저희 홈페이지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거는 홈페이지를 찾아오셔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거를, 근데 강사분들은 다 섭외가 됐고 일단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해야 하니까 저희 이제 대학원생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대학원생들 대부분 40대, 50대, 60대까지도 계셔가지고 대학원생들한테 일단 홍보를 했죠. 그랬더니 대학원생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일단은 홍보를 해서 일단은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일단 그 강좌를 진행을 하게 됐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래서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봄내 소식지에도 한번 내보자. 그래서 봄내 소식지에도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인가 들어오셨더라고요. 그 다행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봄내 소식지의 내용을 보시고 오셨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기획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2주 정도 전부터 보통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사이에는 너무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맞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희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과학원 쪽이랑 이제 같이 뭔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대상자를 구하는 게 어려운데, 이쪽도 지역인문학센터를 하고 저희도 지역인문학센터를 하니 왠지 그 대상자가 겹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과학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이제 생기기는 했는데, 저희도 그래서 계속 이 홍보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렵고, 실제로 저희가 서울권이나 이제 줌으로 진행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 이제 뭐 다른 입소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 실제 춘천 지역에서 하는 거는 정말 인원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춘천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열심히 저희가 소식지를 날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뭐가 있다. 근데 왜냐면은 주변에 좋으셨으면 주변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달라. 사실 그래서 저희는 입소문을 타고서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뭐 정례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지금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아시니까 이제 저희도 저희 홈페이지에 먼저 이게 공고가 나니 일단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메일이나 뭐 문자나 이런 걸로 항상 연락을 드리겠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홍보가 어렵죠. 홍보가 어렵습니다. 다 준비했는데 사람 안 오는 것만큼 난감한 경우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생산연구소에서 강연 한번 나왔는데 한 분 오셨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홍담비 선생님 준비되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인문예술치료학과가 미래 가상 저희가 인문과학 연구소라 정식 학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문과학 연구소에서 정규 그 교양 개설하는 게 사실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융합학과로 개설을 했고요. 이게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 뭐 영화 치료, 영화 치료, 미술 치료, 신화, 스토리텔링, 글쓰기 치료, 이제 다양한 교과목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글쓰기 치료를 강의했던 적이 있는데 다양한 과 학생들이 모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여러분 전공 교과목이랑 이 글쓰기 치료랑 융합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림자원 친구들은 숲체험에 가서 그 숲속에서 글을 쓰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한 친구들은 뭐 소크라테스 대화법에서 글쓰기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원예학과 학생들은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서 그 식물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치유하는, 글을 쓰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기도 하고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고, 저희도 대학원이
2개가 있는데 인문치료대학원이 있고 교육인문협력학과가 있는데요. 저희도 연령대가 좀 높아요.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연구소 상담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네,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인문치료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도 같이 사례 위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질문하셨던 거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문예술치료학과가 의외로 인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대학원생도 꾸준히 수요가 네, 석사, 박사, 신입생 모집이 꾸준히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도 질문을 하나 선생님께 하고 싶은데, 네, 네. 시간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을 얽매인다고 저희가 업무 정지를 당하거나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자유로이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제가 이제 인문과학연구소에 있기는 하지만 전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1학년들 기초 교양 교과목에 글쓰기 과목이 있어서 특히 학술적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두 부류로 나누는데, 제가 창의적 글쓰기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한테 리빙랩 프로젝트를 시켜요. 자, 우리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지 조별로 활동을 하는데요. 그것도 되게 인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신입생이 들어서 딱 들어왔는데 기숙사에 떨어졌는데 여길 잘 모르니까 내가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모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 캐릭터, 우리 학교 곰들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 모양의 버스를 만들어서 통학할 때 남춘천역이나 터미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해서 저는 글쓰기 수업에서 리빙랩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리빙랩 프로젝트가 많이 응용이 되고 그거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에서는 그럼 아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수업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뒤에 원장님이 앉아 계셔서 좀 긴장이 되는데요. 다 외울 수 있을지. 일단 연세대학교 안에서는 국제환경정치,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최신 쟁점가 연구회사, 아무래도 국제정치 관련된, 그 다음에 환경 관련된 수업에서도 하고요. 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남북한 관계로 해가지고 통일이나 한반도 관련된 수업에서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글쓰기에서 하신 것처럼 해외 대학들 저희 같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사범대학교에서도 이 리빙랩을 적용해서 하고, 굉장히 생각지 못한 여러 과목명들에서 이 부분을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얘기 듣고 나니까 끝나고 또 더 여쭤보고 싶고, 네. 또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가 리빙랩을 사회과학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공계에서 더 활발하게 한 분들 입장에서는 사회과학적인 어떤 문제 의식이 실험으로서 가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이나 의문점들이 있으신데, 여기 또 인문학에서 같이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도움이 되고 더 가능성이 저희의 또 좋은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생사학연구소에 몇 분 오셨는데요. 얼마 전에 생사학연구소에 이제 새로 참여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느낀 바가 있고, 그리고 보시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 혹시나 이런 점이 좀 궁금하다거나 개선점이 있다면 몇 말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인문학 센터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역 인문학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켜야 될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이게 행사 중심이나 사업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장기적으로 10년이 아니고 30년, 4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방식으로 흘러가야,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면서, 혹시 이쪽에 교육부 예산을 쓸 방법은 없는가? 제가 알기로 지금 교육부 쪽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오히려 문제인 것 같은데,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문체부 예산하고 교육부 예산을 같이 쓰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고민해서 그쪽 예산을 잘 활용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아까 그 연구 사업과 확산 사업의 성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자들 중에서 이 확산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전임 혹은 겸임으로 확산 사업에 관심 많이 가지는 연구자들이 그쪽에 조금 더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보수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승진 체계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사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확산 사업이 인문학에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학 내에서는 뭐 사회과학도 그렇지만 인문학 같은 경우에 점점점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중적으로는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제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쪽은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학이 평생교육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에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교육은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겠지만, 특히 이제 권리 측면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치면은 100만 원도 안 되는 등록금이면은 대학에 다닐 수 있으니까 40대 50대이면서 철학이나 사학 같은 걸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이 생기기 이전에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가장 잘 아는 예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철학 전공이니까 철학 석사 과정에 누군가가 등록을 했는데 직장에 다닌다. 그랬을 경우에 수업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수가 강의록을 학생에게 보내줍니다. 학생이 강의록을 읽고 한 학기에 한 번 시험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학의 위기, 특히 지방 대학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평생교육기관에 가까운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국가 지원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의 중간 단계로서 확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박사학위까지 받게 된 연구자들 중에서 이 확산 사업에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쪽에 전념하실 수 있는 방식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여쭤보길 잘했다는 다른 선생님이 프로 계신 선생님. 예. 제가 소속과 성함을 잘 아직 인지를 못해가지고 혹시 의견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인공지연구원에서 온 신상병입니다. 저는 식사하러 가서 소맥이라도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런 자리인 줄 몰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성과확산센터가 이제 이렇게 주관 기관이 바뀌시면서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 게 처음이라는 것도 여기 와서 허은 교수님께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는 그 지역이나 일반인들의 확산이 아니고요. 연구소나 연구팀 간의 그 교류 협력인데요. 특히 이제 인문 쪽하고 사회 쪽하고의 협력을 저는 관심이 있어 하고요. 이게 혹시 성과확산센터에서 이런 어떤 그 사업을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해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끼리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성과확산센터에 보통은 저희가 잘 가지도 않고요. 그냥 교수님 한 분 가서 발표하시고 오는 정도인데, 다른 분들 발표는 잘 듣지도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연치 않게도 5개 연구소가 한 2년 정도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발표를 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는 인문학이 대부분이시고요. 저희 같은 사회과학도 있긴 하지만 근데 거기에 지금 강원대 인문사연구소 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유강화 교수님이 맨날 오셔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이제 각 팀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한 분이 각 팀의 연구들을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연구 협력 가능성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소의 키워드는 이거고, 이 연구소에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 이 연구소는 특정 타겟 지역이 여기고, 어떤 특정한 무슨 주제는 이거고, 근데 이게 다 지금 융복합적 주제거든요. 지금 여기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협력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 연구소하고 이 연구소하고 이런 협력이 가능하고 이런 연구로 파생될 수 있고 이런 어떤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발표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제3자가. 그러면 이제 성과 확산은 아니지만 연구 성과가 이제 엄청 이제 2배가 될 거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각 연구소들이 갖고 있는 등재지나 이런 걸 가지고 서로의 성과를 더욱 더 편리하게 공유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연구 협업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 성과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학문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학교 안에서의 융합보다 더 쉬울 것 같아요. 각자 학교 안에서는 거의 지금 전쟁터지 않습니까? 각 학과 간이. 그래서 이 학과 간이나 연구소 간에 협력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학교 담을 넘어서면 오히려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도 저는 너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연구 교수님들도 만약 이런 거를 이 연구원에 이 선생님과 이런 논문을 쓰겠다 하면 저는 너무 장려하고 싶은 게 저희 리빙랩도 융복합적 주제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주제거든요. 그런데 구슬이 서말인데 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항상 네트워크를 하는 자리에 오면 자기 얘기하고 가요. 남의 얘기 듣기도 하지만 저런 게 있구나 하는데 이거를 연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소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오버랩이 있고 어떤 성과가 가능한지를 이제 게이트웨이 형식으로 누군가가 논문을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지금 마침 허은 교수님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깔아주셨으니까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런 지도를 그리는 약간 그런 식의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시면은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자리는 조촐한데 의미 있는 자리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행사를 하러 왔는데 숭실대 공모가의 장경남이라고 하고요. 숭실대에서 HK사업단을 당장을 맡고 있고 지금 현재 HK사업단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해주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막 박평 교수님 다 하셨네요. 다 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어져 버렸는데 어쨌든 성과확산센터에 지금 고대사 하기 전에 건대에서 할 때도 양재동에서 할 때도 참석을 했었고 토론자로도 갔었고 몇 번 갔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타겟이 누군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좀 전에 많은 말씀 나누신 것 중에 하나가 인문학센터인데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인문학센터 운영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겪는 고민 똑같이 다 경험했던 겁니다. 근데 재단에서 요구하는 성과 확산은 인문학센터를 통해서 하라고 한 의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아젠다를 가지고 연구 성과를 일반인들에게 확산시켜라 이건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다 현실적으로 느끼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 상대로 하게 되면은
그냥 문산철별로 뭐 철학, 뭐 문학, 뭐 다 관련된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하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이제 그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작년에도 제가 그 성과학성 그 전체 회의할 때도 문제를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다 듣고 그냥 말아요. 그래서 좀 뭐 좀 그래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이 타겟이 누구냐,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른 문제도 좀 한번 극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그 이경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은 HK 사업이 원래는 이제 HK라는 이름으로는 사업이 종료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금년 여름방학 전까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하고 이제 그 회장 맡고 있는 중앙대 이창규 교수하고 숙대 HK 사업단장하고 몇 명에서 이제 교육부하고 연구재단 관계자들 만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결과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HK 3.0이라는 것을 다시 이제 발족한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결과를 얻어내긴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제 HK 사업단에서는 인문학 센터는 운영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연구재단에서 한번 뭐 공청회도 아니고 설명회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무슨 과장인지 그 양반 얘기하기를 인문학센터하고는 이제 그 의무를 안 하겠다 그런 안이 이제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아까 좀 오다 메일을 받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인문한국 3.0 공청회를 하겠다고 연구재단에서 왔는데 그때 이제 뭐가 확실하게 다 나올 것 같아요. 또 들어봐야 되겠지만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고요. 그다음에 그 인문한국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방금 그 연세대 저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안한 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게 확산센터지 그러니까 성과를 확산하는 거지 확산해서 또 다른 아젠다를 만들고 또 다른 융합을 만들고 그래서 학문이 좀 영역이 넓어져가고 깊어져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일반 대중 상대로 하는 거는 이게 성과 확산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런 맥락들을 허원 원장님께서도 좀 고민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야 될까. 아까 그 연구 교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향연을 이렇게 준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그것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우리 사업단 내부적인 어떤 그 확산의 문제는 한번 꼭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폐사를 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저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저도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6시에 공식적인 컨퍼런스는 끝나고요. 그 후에도 자리가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더욱더 얘기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요. 제 사회자의 고난으로 어떨까요? 저기 오늘 허운 원장님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 1세션에도 다녀오셨죠? 안 다녀오셨어요? 아, 예. 전체적으로 오늘 세션에 대한 느낌 내지는 선생님께서 이제 적으신 내용들 좀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미력하나마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연구재단에 저희가 이거를 해보겠다라고 할 때 강점을 크게 강조했던 부분들은 특히 이제 권역별 부분에서 각 연구소나 연구원들이 있는데 그 연구원들이 그간 축적되었던 성과 부분들이 대부분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대부분 이제 종료되고 그걸 후속해서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여력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장이 된다. 그래서 성과 확산 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죽은 거는 살려내고
그다음에 또 지금 하고 있는 성과들을 어떻게 모아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권역별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좀 많이 역점을 더 보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교육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부, 그다음에 연구재단, 그리고 성과확산센터, 그다음에 지역별 권역별의 어떤 대표자분들이 모여서 정책권이라 하는 걸 해보겠다. 그래서 연구재단이 특히 요구했던 건 성과확산센터에 요구했던 거는 올해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 너무 그냥 홈페이지 하나 만들고 성과확산센터가 그 사업을 계속 후속 사업으로서 이어가지 못하면 홈페이지도 죽어버리고 그냥 어떤 연구소에서 뭘 했다라는 것들을 그냥 한번 모아놓은 데서 끝이는 것 같다. 그런 건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정책권의 부분들을 최소한 2개나 3개 정도 해서 국회에 가서 그걸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또 그쪽에서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서는 많은 횟수는 채우지 못하겠지만 한 2번 정도는 꼭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역 인문학센터의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건지 또는 아니면은 지역 연구소 간의 협력이라는 부분들로 초점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다 하시죠. 사실 여기 연구재단이나 교육부 담당자가 와서 들었어야지 훨씬 생산적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더 다른 권역별 모임도 한 번 더 해보고 특히 이제 강원권처럼 지금 인원은 적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나눠주시고 또 제안도 해주셔서 그걸 받아 안아서 전체적으로 아까 시산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역별로의 어떤 특성들도 확인하고 그것들 대표분들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권역별 모임들 연구나 또는 대중적인 확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방안들을 한번 좀 공동 컨퍼런스를 좀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연 내에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년에 여기가 저희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국제학술대회인데 국제학술대회 하나의 세션으로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컬 문제가 글로벌한 문제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생산 문제라든지 초연결의 이런 부분들은 뭐 정말 이거는 강원권의 특성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한 이슈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만의 또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얘기가 좀 많이 풀어졌지만 지금 권역별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그걸 어디다 초점을 맞출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딱 오늘 한번 뵀으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 가서 한번 내용들을 오늘 회의록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거기서 여기 선생님들한테 회람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른바 정책권위까지 가는 걸 주안점을 둬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모은 다음에 그 세부 방안들을 한번 더 다시 이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습 역할을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 정도인 것 같은데 혹시 또 첨언하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없으시면 일단 여기서 논의를 마치고요. 그 장경남 선생님 나오셔서 폐회사 간단한 공식적으로 하셔야 저희가 식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장경남 선생님 모시고 폐회사 듣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방금 다 말했는데 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또 나왔습니다. 지금 금방 헌 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협의회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항상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뭔가 하면은 사업이 끝난 후, 그러니까 이제 기껏 여기 뭐 이경 교수님은 17년 동안 하셨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7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4월 말에 끝나는데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해보겠지만 돼야 이제 또 6년이 확장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학교 상황이 뭐 저희 학교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별한 특정한 연구소에
또 지원해서 그 아젠다를 계속 키워나가게 하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 어떤 연구재단의 의도인데 그것을 학교에서 받아줄지 특히 사립대학에서 인문학 분야에 그렇게 투자를 해줄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그거를 이제 타개하려고 이제 연구재단에서 준비한 것이 이제 HK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이제 성과학사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 권역별로 해서 어떤 아젠다를 승계할 그 기구라고 할까 뭐 어떤 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조직을. 그래서 어떤 사업단이 끝났으면 그 사업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어받는 또는 이어받을 수 있으면 이어받고 또 좀 뭐 확장시킬 수 확장하고 뭐 이런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임처럼 강원권 오늘 이제 강원권에 그 모임이 됐는데 각 권역별로 해서 그 권역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각 인문학이 어떤 특정한 학교를 중심으로 하지만 많은 참여 대학이 있어서 인문학을 좀 진흥시키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호원 교수님 하셔야 되겠지만 뭐 서로 다 도와서 같이 힘을 합쳐서 도우면은 연대해서 나간다면은 인문학 연구소가 이제 더 확장해 나가는데 발전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모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하고 주최해 주신 허원 교수님하고 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상하게 자리가 된 것 같아요. 폐쇄할 자리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